야, 거기 너 커피나 타와. 청룡사단 복도에서 한 대령이 신임 여성 장교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주변 간부들은 비웃으며 키득거렸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자신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남방위 횡령, 병사 폭행,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이어진 거대한 카르텔. 과연 이 여성은 누구이며 어떻게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 자리한 청룡사단 본부는 겨울 한파 속에서도 여전히 묵직한 군화 소리와 구령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수진 준장은 부임 전날 밤 군단 사령관의 집무실에서 예상치 못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청룡사단에 조직적 부패가 있다. 자네가 바로 잡아야 해. 그 말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전쟁 명령처럼 무겁게 다가왔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긴장감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청룡사단 청사 정문을 처음으로 통과했습니다. 정문을 지키는 보초병들은 그녀의 차량을 보며 경례를 올렸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묘한 피로와 무기력함이 서려 있었어요. 주차장에서 내린 수지는 잠시 청사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낡은 외벽 곳곳에 금이 간 페인트, 그리고 복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지친 병사들의 표정이 한눈에 들어왔죠. 복도를 걸으며 수지는 주변을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게시판에는 오래된 공지사항들이 빛바랜 종이 위에 그대로 붙어 있었고 복도 한쪽 구석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천장 모서리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소화기 점검표는 6개월 전 날짜에서 멈춰 있었어요. 벽에 걸린 청룡사단 깃발조차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령관의 경고는 과장이 아니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거기 누구야? 인사장교 맞지? 수진이 고개를 돌리자 덩치 큰 중년 남성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령 계급장을 단 73년 대장 방우철이었어요. 58살의 방우철은 비대한 체격과 붉은 기가 도는 얼굴, 그리고 어딘가 오만함이 묻어나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방우철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턱을 치켜들며 말했어요. 너 신입 인사장교지? 여기 처음이야? 그의 말투는 하급자를 대하는 듯 거칠고 무례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침묵했지만 방우철은 그녀의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여기는 원래 규율이 빡빡한 데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선 내 말 잘 들어야 돼. 주변에서 몇몇 대대장과 참모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방우철의 말에 키득거리며 웃었고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비웃는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45살의 한 대대장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인사장교들은 참 어리네. 저런 애송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내어 수진이 들으라는 듯 했습니다. 방우철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이리 와봐. 이 자료 좀 복사해와. 하는 김에 커피도 한 잔 타오고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수진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주변 간부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고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수진을 가리키며 조롱하듯 고개를 저었어요. 이 순간 수진은 자신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천천히 서류를 받아들며 방우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의 낡은 대령 계급장, 헐거운 군복 아래로 드러나는 비대한 배, 그리고 책상 위에 어지럽게 놓인 기밀 문서들. 수진의 시선은 재빠르게 그 서류 제목을 스캔했습니다. 남방유 수급 현황, 독립소초 관리 보고서. 이 단어들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처럼 울렸어요.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이곳은 적진이야. 지금은 정찰하는 단계고 나는 여기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 커피포트가 있는 급수실로 향하는 동안에도 방우철의 목소리는 복도 저편에서 계속 들려왔어요. 저런 애들이 요즘 특임대 나왔다고 잘난 척 하더라고. 실전에선 아무것도 못해. 그의 말에 다른 간부들이 호응하며 웃었습니다. 수지는 커피잔을 들고 다시 복도로 나왔고 그들 앞을 지나칠 때 한 대대장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젊은 것들이 능력은 없고 자존심만 세니까 문제야. 수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방우철의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다시 복도를 따라 걸어갔어요. 그 순간 복도 한쪽에서 한 명의 장교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39살의 군수 담당 장교 문지혁이었어요. 문지혁은 수진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부대의 부패를 알고 있었지만 협박과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했던 사람이었죠. 지금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은 마치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또 다른 사람에게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지혁은 수진을 향해 연민과 존경이 섞인 눈빛을 보냈어요. 저 사람은 다를 거야. 수진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방우철은 다시 대대장들에게 말했어요. 저런 애송이가 뭘 하겠어? 어차피 몇 달 있다가 다른 데로 튀겠지.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들이 방금 모욕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곧 있을 취임식에서 그들 위에 설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복도 끝에서 멈춰 선 수지는 뒤를 돌아보며 방우철 일당이 서 있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복도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수진의 입가에는 미세한 냉소가 스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의 그것이었습니다. 참모실로 돌아온 수진은 군복에 튄 커피 자국을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과거 특임대 시절 잃었던 팀원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40을 넘긴 수진은 31살 때 특임대 대대장으로 작전을 지휘하다가 팀원 한 명을 잃었습니다. 그때의 죄책감과 책임감이 다시 한번 가슴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잃지 않을 거야. 이곳의 부패를 뿌리째 뽑아낼 거야. 책상 위에는 오후에 있을 취임식 순서가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서류를 집어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그녀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고 호흡은 고요했습니다. 오늘 오후 모든 것이 시작될 거였어요. 수지는 서류를 내려놓고 가슴에 준장 계급장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낮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어요. 오늘부터 조용한 전쟁을 시작한다. 오후 2시 청룡사단 대강당은 취임식을 앞두고 간부들로 가득 찼습니다. 연대장, 대대장, 참모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고 단상 앞에는 군단 사령관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방우철은 첫 줄 중앙에 앉아 주변 대대장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방우철은 옆에 앉은 47살의 대대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까 그 인사장교 영 시원찮던데 요즘 애들은 군기가 없어. 대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맞습니다. 아까 복사시켰는데 표정 하나 안 바뀌더라고요. 버릇이 없어도 한참 없어요. 그들의 대화는 주변 간부들에게 작은 웃음을 불러일으켰고 방우철은 더욱 기분이 좋아진 듯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뒤편 좌석에서는 병사 몇 명이 안내 임무를 맡아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새 사단장 온다며? 어떤 사람일까? 옆에 병사가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어요. 글쎄, 어차피 똑같겠지. 간부들은 다 똑같아.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보다는 체념이 더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강당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군단 사령관이 단상으로 올라가며 마이크 앞에 섰고 강당 안의 웅성거림이 조용해졌어요. 사령관은 준비된 원고를 펼치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룡사단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사단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방우철은 사령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변화라니 뭐가 변하겠어. 여기는 원래 이런 곳인데. 주변 간부들도 비슷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누구도 사령관의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사령관은 강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특별한 인물을 청룡사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분은 특임대에서 오랜 시간 복무하며 뛰어난 리더십과 정의감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사령관의 목소리에는 확고함이 담겨 있었고 강당 안의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방우철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의자 팔걸이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대대장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속삭였어요. 특임대 출신이라니 좀 빡빡하겠는데요? 방우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특임대 출신이면 뭐해? 여기는 야전이야. 사령관은 단상 옆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임 청룡사단장을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강당 연문이 열렸고 한 명의 인물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군복을 단정하게 입은 그 사람은 어깨를 곧게 펴고 단상을 향해 걸어갔어요. 방우철은 처음엔 그 모습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점점 가까워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전에 자신이 인사장교로 착각하고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수지는 단상으로 올라가며 외투를 벗었고 그녀의 가슴에는 준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령관은 마이크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어요. 신임 청룡사단장 준장 이수진입니다. 강당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우철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그의 입은 벌어진 채 굳어졌어요.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목구멍이 바짝 마르며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주변 대대장들도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아까 함께 웃던 간부들은 이제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줄에 앉은 한 참모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고 뒤편의 병사들도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숨죽여 속삭였어요. 저 사람이 사단장이야? 준장이라고? 여자 준장? 강당 전체가 충격의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수지는 단상 위에서 강당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아침에 자신을 모욕했던 간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스캔했어요. 방우철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수진의 입가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냉소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었지만 방우철에게는 천마디 말보다 무거운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수진은 마이크 앞으로 나서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룡사단 장병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이수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안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이곳에 온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부대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군대는 힘이 아니라 정의로 서는 곳입니다. 수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첫 줄의 간부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부대의 썩은 뿌리를 뽑기 위해 왔습니다. 병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당 안의 간부들에게 무거운 망치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방우철은 손에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고 셔츠 안쪽이 땀으로 흠뻑 젖어갔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수진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이건 끝이야. 완전히 끝났어.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있었고 옆에 앉은 대대장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연대장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수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 부대를 운영해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드러날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언제나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 단호함은 강당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했어요. 취임사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지만 그 박수 소리는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방우철은 억지로 손뼉을 쳤지만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뒤편의 병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 취임식이 끝나고 간부들이 강당을 빠져나갈 때 수진은 단상 위에 남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방우철의 뒷모습은 아침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무거웠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강당이 거의 비었을 때 군정참모 윤태경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45살의 윤태경은 신중한 성격의 참모였고 오랫동안 이 부대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방금 전 방우철의 무너진 표정을 보고 이제야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태경은 수진 앞에서 경례를 올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게. 윤태경은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난 6개월간 이 부대의 운영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윤태경은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남방유 수급 문서가 6개월분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독립소초의 병사 복지 보고서도 제대로 작성된 것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수진은 파일을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어요. 문서 곳곳에는 불일치 않은 숫자들과 누락된 항목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파일을 덮으며 윤태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문제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윤태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3개월 전부터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어요.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윤태경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제는 괜찮네. 우리가 함께 바로잡을 거야. 윤태경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수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 거야. 그날 저녁 방우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고 통화가 연결되자 급하게 말했어요.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신임 사단장이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국방위원회 오도연 의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도연은 비웃듯이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자네가 관리 못하는 건 아니겠지? 방우철은 식은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특임대 출신입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오도연 의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조용히 처리해.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온 걸 무너뜨릴 순 없어. 처리되면 다시 보고하고.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방우철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책상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수진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편 수진은 사단장실에 홀로 앉아 청룡사단 깃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펼치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 집단을 다시 세운다. 취임식 다음날 아침 수진은 새벽 5시부터 사단장실에서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윤태경이 겨우 긁어모은 자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6개월치 정식 남방유 수급 문서는 사라졌지만 군단 서버에서 따로 뽑아둔 전산 기록, 일부 사본, 결제 흔적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죠. 수지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문서 곳곳에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방유 수급량은 매달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사용량과 재고량이 항상 30%씩 맞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따라가며 계산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록 누락이 아니야. 의도적으로 빼돌린 거야. 그녀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펜을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방유가 사라진 기간은 지난 6개월 내내 이어져 있었고 특히 독립소초에 배정된 양이 가장 많이 누락되어 있었어요. 수지는 책상에 기대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동시에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8시가 되자 수지는 윤태경과 문지혁을 사단장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오며 경례를 올렸고 수지는 그들에게 자리를 권했어요. 앉게.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윤태경과 문지혁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수지는 책상 위의 파일을 그들 앞으로 밀며 말했어요. 이 자료들을 보니까 확실해. 남방유 횡령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것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말이야. 윤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단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었어요. 수지는 문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문소령, 자네는 군수 담당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겠지? 문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몇 달 전 받았던 익명의 협박 문자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가족을 생각해라. 입 닥치고 있어. 문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했습니다. 수지는 휴대전화를 받아들고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고 눈빛 속에는 분노가 타올랐어요.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응시하던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야. 자네가 두려웠던 건 당연해. 수지는 문지역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이들을 막을 수 있어. 문지역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떠올랐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태경을 바라봤어요. 윤참모, 이 협박 문자를 보관해둬. 나중에 증거로 쓸 거야. 윤태경은 휴대전화를 사진으로 찍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그럼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수지는 컴퓨터를 켜고 부대 내부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의 고충 게시판을 열어보며 스크롤을 내렸어요. 대부분의 글은 사소한 불만들이었지만 그중 하나가 수진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독립소초에서 근무 중입니다. 난방이 안 돼서 동상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글은 석 달 전에 올라온 것이었고 작성자는 정병우 병장이었어요. 수지는 그 글을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병우 병장의 절규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목소리는 과거 잃었던 팀원의 마지막 말과 겹쳐졌습니다. 수지는 손을 떨며 마우스를 움켜쥐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수지는 눈을 뜨고 윤태경에게 말했습니다. 이 병사, 정병우 병장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줘. 지금 당장. 윤태경은 즉시 전화를 걸어 독립소초에 연락했습니다. 몇 분 후 그는 전화를 끊고 수진에게 보고했어요. 사단장님, 정병우 병장은 현재 독립소초에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수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당장 독립소초로 가야겠어. 문지역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지금 가시면 위험합니다. 방우철 라인이 알게 되면. 수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 병사가 고통받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어. 준비해. 그날 오후 수지는 독립소초 방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미리 통보하지 않기로 했어요. 만약 방우철 라인이 미리 알게 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윤태경과 문지역에게만 계획을 알렸고 그들은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특히 정기훈 감사관에게는 더욱.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윤태경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정기훈 감사관이요? 그 사람은 육본에서 파견된 사람인데. 수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누가 어느 편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 문지혁과 윤태경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6시 수지는 사단장실에서 독립소초 위치를 확인하며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폭설 예보가 있다는 뉴스가 들려왔지만 수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녀는 책상 위에 정병우 병장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기다려. 내가 꼭 구해줄게. 바로 그때 사단장실 문이 노크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자 43살의 감사관 정기훈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정기훈은 육본에서 파견된 감사관으로 겉으로는 수진을 도와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내일 독립소초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 정기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서류 끝을 만지작거렸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 윤참모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함께 가겠습니다. 수지는 정기훈을 바라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윤태경은 절대 함부로 정보를 흘릴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 믿을 수 없어.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네. 혼자 가는 게 낫겠어. 정기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서 수지는 휴대전화를 들고 윤태경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기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믿을 수 없어. 문자를 보낸 후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바람 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한편 정기훈은 복도를 나서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는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방우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떻게 됐나? 정기훈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독립소초로 간답니다. 혼자서요. 방우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처리하지. 전화가 끊기고 정기훈은 복도 한쪽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미 늦었어. 돌아갈 수 없어. 그날 밤 수지는 사단장 숙소에서 내일 일정을 점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바람 소리가 거세게 울렸어요. 수지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돼. 준비는 끝났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미 그녀를 향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새벽 5시 수지는 사단장 숙소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폭설이 밤새 내려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수지는 군복을 입고 가방을 챙기며 오늘 일정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독립소초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려. 폭설이니까 3시간은 잡아야겠어. 그녀는 가방 안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넣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응급키트도 챙겼어요. 6시가 되자 수지는 차량 앞에 섰습니다. 운전병이 차량을 준비해 두었고 엔진은 이미 예열되어 있었어요. 수지는 차에 오르기 전 차량을 한 바퀴 돌며 타이어와 외관을 확인했습니다. 특임대 출신답게 그녀는 항상 출발 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타이어는 문제없어 보였고 외관도 깨끗했습니다. 차에 오른 수지는 운전병에게 말했어요. 독립소초로 가자. 천천히 안전하게. 운전병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량은 사단 정문을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도로는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정병우 병장,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갈게. 한편 그날 새벽 4시 방우철은 자신의 집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국방위원회 오도현 의원이었어요. 오도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방 대령, 상황이 심각해. 이수진을 막지 못하면 우리 모두 끝이야. 방우철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의원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전문가를 보냈어.
오늘 안에 처리될 거야. 방우철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오도연 의원은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해결사였어요. 오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오늘 아침 산길에서 교통사고로 처리해. 깔끔하게. 해결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해결사는 동료 2명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정기훈은 방우철의 지시를 받고 사단 차량 정기 점검을 이유로 외부 정비 인력 출입을 허가했습니다. 그는 경비병들에게 내일 새벽 정비업체가 들어온다고 미리 통보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새벽 5시 해결사 중 한 명이 정비복을 입고 사단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진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조작했어요. 오일을 천천히 빠져나가도록 작은 구멍을 내는 작업은 조용하고 빠르게 진행됐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차량은 산길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도로는 미끄러웠어요. 운전병은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고 있었고 수진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차량이 급커브 구간에 접어들었어요. 운전병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단장님, 브레이크가 안 됩니다. 운전병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어요. 수진은 순간 정신을 바짝 차렸고 앞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차량은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고 커브길 끝에는 절벽이 보였어요. 사이드 브레이크 당겨. 수진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호했습니다. 운전병은 재빨리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지만 눈길 위에서는 효과가 미미했어요. 차량은 미끄러지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수진은 특임대 시절 받았던 긴급 운전 훈련을 떠올리며 빠르게 판단했어요. 기어 낮춰. 엔진 브레이크 써. 운전병은 떨리는 손으로 기어를 낮췄고 차량의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차량은 여전히 절벽을 향해 미끄러지고 있었고 커브 구간의 가드레일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은 핸들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핸들 오른쪽으로 꺾어. 차체를 가드레일에 밀착시켜. 운전병은 수진의 지시대로 핸들을 꺾었고 차량은 가드레일에 비스듬히 부딪히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속이 갈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고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수진은 손잡이를 꽉 잡으며 몸을 고정했습니다. 차량은 마침내 멈췄지만 그 순간 가드레일이 부러지며 차량이 절벽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뛰어내려. 수진은 문을 열고 재빨리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운전병도 반대편 문으로 뛰어내렸고 두 사람이 눈 위에 떨어진 직후 차량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차량이 절벽 아래에서 뒤집히는 소리가 울렸고 잠시 후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눈 위에 쓰러진 채 숨을 몰아쉬었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이 아팠지만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운전병도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괜찮나? 수진이 물었고 운전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단장님. 괜찮습니다. 수진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차량은 완전히 파손되어 있었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 날 리 없어.
이건 분명 조작이야. 수진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졌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은 본능적으로 운전병을 끌고 눈 덮인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 3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무전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차량 확인. 생존자 있는지 찾아. 그들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며 그들을 지켜봤어요. 이들은 구조대가 아니야. 나를 죽이러 온 거야.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더듬었지만 휴대전화는 추락 과정에서 부서져 있었습니다. 운전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사단장님, 어떻게 합니까? 수지는 운전병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절대 소리 내지 마. 해결사들은 절벽 아래로 내려가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무전기로 보고했어요. 차량 내부 비어 있음. 생존자 탈출한 것으로 보임. 또 다른 해결사가 주변을 살피며 눈 위에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추적 시작. 수지는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잡힌다. 움직여야 해. 그녀는 운전병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고 두 사람은 조용히 뒤쪽 숲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어 발자국이 금방 덮였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다행이었습니다. 수진과 운전병은 숲속을 빠져나가 작은 계곡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수지는 특임대 시절 받았던 생존 훈련을 떠올리며 길을 찾아갔습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해. 그래야 이들을 잡을 수 있어. 1시간 정도 걸었을까 수지는 운전병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그녀는 다시 조심스럽게 절벽 가장자리 쪽으로 돌아갔어요. 해결사들은 이미 떠난 뒤였고 뒤집힌 차량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절벽을 타고 내려가 차량 잔해에서 찢겨나간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뜯어냈습니다. 호스 끝에는 인위적으로 뚫린 작은 구멍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게 증거야. 수지는 호스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운전병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고 멀리서 작은 민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운전병을 이끌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었고 눈 덮인 두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지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차가 사고가 나서 잠시 쉬었다 가도 될까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고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수지는 차를 마시며 몸을 녹였고 운전병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많이 다치진 않으셨어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빌려 윤태경에게 연락했습니다. 윤참모 나야. 사고가 났어. 하지만 살아있어. 윤태경의 목소리는 놀람과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사단장님, 무슨 일입니까? 수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조작됐어. 암살 시도야. 지금부터 아무에게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말하지 마. 특히 정기훈에게는 절대. 윤태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수지는 이어서 말했어요. 운전병을 사단으로 안전하게 복귀시켜줘. 그리고 그에게도 입단속을 확실히 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윤태경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차량 보내겠습니다.
사단장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독립소초로 가야 해. 원래 목적을 포기할 순 없어. 윤태경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사단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해도 가야 해. 정병우 병장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그 병사는 죽을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수지는 운전병을 바라봤습니다. 자네는 윤 참모가 보낸 차를 타고 사단으로 돌아가. 그리고 누구에게도 오늘 일을 말하지 마. 특히 내가 살아있다는 걸 절대 말하면 안 돼. 알겠나? 운전병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단장님은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혼자서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30분 후 윤태경이 보낸 차량이 민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운전병은 수진에게 경례를 올리며 말했어요. 사단장님, 꼭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차량이 떠난 후 수진은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민가를 나섰어요. 수진은 눈 덮인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소초까지는 아직 1시간 이상 걸어야 했어요. 추위는 여전히 매서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의 브레이크 호스를 만지며 수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증거로 반드시 그들을 무너뜨릴 거야. 걷는 동안 수진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우철과 오도연 의원, 그리고 정기훈.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하지만 이번 암살 시도는 그들의 실수야. 이제 나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게 됐어. 수진의 눈빛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고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편 사단장실에서 정기훈은 방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대장님,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차량 사고 신고도 없고요. 방우철은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계속 확인해. 반드시 확인해야 해. 정기훈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해결사들은 산길을 수색했지만 수진과 운전병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려 모든 발자국이 덮였고 그들은 결국 수색을 포기했어요. 해결사 중 한 명이 오도연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원님, 차량은 추락했지만 시신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도연은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살아있다는 거야? 해결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도연은 전화를 끊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빛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어요. 이수진, 이 여자가 이렇게 즐긴 줄은 몰랐어. 그는 다시 전화를 들고 방우철에게 연락했습니다. 방 대령, 상황이 꼬였어. 만약 이수진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끝이야. 모든 증거를 지워. 지금 당장. 방우철은 전화를 끊고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그는 즉시 최영달 중대장에게 연락했어요. 최 중대장, 독립소초의 모든 증거를 치워. 남방유 드럼통, 장부 전부 없애. 최영달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연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방우철은 고함을 질렀어요. 묻지 말고 당장 해. 시간이 없어. 오후 4시 수지는 마침내 독립소초가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낡은 건물과 철조망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지는 잠시 멈춰서서 독립소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결의가 뒤섞여 타올랐어요. 정병우 병장, 이제 곧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소초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단단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주머니 속의 브레이크 호스를 다시 한번 만지며 수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반격한다. 오후 5시 수지는 독립소초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건물은 낡고 음침했으며 주변에는 사람의 기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수지는 정문 경비병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단장 이수진이다. 통보 없이 왔으니 그대로 문 열어. 경비병은 깜짝 놀라며 황급히 경례를 올렸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수지는 독립소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발자국 하나 없이 고요했어요.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 몇 개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곳은 방치된 곳이야. 수지는 생활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축축하고 얼음 같은 공기가 얼굴을 덮쳤어요. 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었고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 속에는 얼어붙은 곰팡이 냄새와 땀, 약 냄새가 뒤섞인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수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생활관 안쪽에는 병사들이 얇은 모포에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한 발 한 발 안으로 들어가며 병사들을 살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영양실조로 뺨이 푹 꺼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은 채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진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이들은 버려진 거야. 완전히 버려진 거야. 생활관 가장 안쪽 침상에서 한 병사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병사의 얼굴은 고열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흥건히 맺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의 계급장을 확인했어요. 병장이었고 이름표에는 정병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정병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가락 끝은 검게 변해 있었어요. 동상이었습니다. 수지는 모포를 걷어내고 그의 발을 확인했습니다. 발도 마찬가지로 검게 변해 있었고 피부는 괴사되기 시작한 상태였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병호는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춥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으며 숨소리는 거칠게 흔들렸어요. 수지는 그의 손을 꽉 쥐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왔어. 너를 구할 거야. 옆 침상의 병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사단장님이십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사단장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나? 병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중대장님이 난방유를 못 쓰게 했습니다. 드럼통을 다 치워버렸어요. 추워도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생활관 밖으로 나갔고 난방유 저장고 쪽으로 향했어요. 저장고 문을 열자 안에는 드럼통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중 하나를 열어봤어요. 드럼통 안에는 난방유가 아니라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지는 다른 드럼통도 확인했지만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수지는 저장고 한쪽 구석에서 찢어진 장부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난방유 수급 장부였고 곳곳에 지워진 흔적과 조작된 숫자들이 보였어요.
수지는 그 조각을 주머니에 넣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했구나. 하지만 늦었어.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돌아서자 48살의 최영달 중대장이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최영달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을 제대로 맺지 못했어요. 수지는 최영달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최 중대장, 남방유는 어디 갔나? 최영달은 잠시 당황하다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군단에서 보급이 늦어졌습니다. 수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예산 부족? 그럼 저 드럼통에 물이 가득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최영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피하며 다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건 정비 과정에서 생긴 실수입니다.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주머니에서 찢어진 장부 조각을 꺼내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실수? 이 장부에 조작된 숫자들도 실수인가? 내가 직접 사인한 결제 흔적도 여기 있어. 최영달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고 그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단장님, 저는 수지는 그의 말을 끊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내가 남방유를 빼돌린 건 명백해. 병사들이 동상에 걸려 죽어가는데도 너는 그걸 방치했어. 최영달은 입술을 떨며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명령을 따른 것뿐입니다. 연대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수지는 그 순간 최영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힘은 강했고 최영달은 숨이 막혀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명령을 따랐다고? 내가 착복한 건 남방유가 아니라 병사들의 생명이야. 그걸 알고 있나? 수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동시에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최영달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사죄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수지는 휴대전화를 꺼내 윤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참모, 지금 독립소초야. 즉시 군사경찰과 의무대를 보내. 병사 한 명이 중태야. 헬기 후송 준비해. 윤태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사단장님 무사하시군요. 지금 바로 보내겠습니다. 수지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단 안에는 내가 무사하다는 소식이 이미 퍼졌을 거야. 하지만 정기훈 라인으로는 정보가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해줘. 그들은 아직 내가 죽었거나 실종됐다고 믿게 해야 해. 윤태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 수지는 이어서 말했어요. 군사경찰은 오늘 밤 안에 도착하도록 해줘. 최영달 중대장을 감시하고 있을 테니 도주하지는 못할 거야. 윤태경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최영달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부터 내 지휘권은 박탈이야. 군사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서 움직이지 마. 도주하려고 하면 그 순간 내가 직접 제압할 거야. 최영달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수진은 다시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사들은 수진을 바라보며 희망의 빛을 띤 눈빛을 보냈어요. 수진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곳은 달라질 거야. 남방유도 공급되고 식량도 제대로 들어올 거야. 조금만 참아줘.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정병호 곁에 앉아 그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정병호는 희미하게 눈을 떴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오셨습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왔어. 이제 괜찮아. 곧 병원으로 갈 거야. 정병호는 눈물을 흘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0분 후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무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생활관으로 들어왔고 정병호를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수지는 의무대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군단 병원으로 이송해. 생명이 위급해. 의무대원은 경례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헬기가 떠난 후 수지는 생활관에 임시 난방 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어요. 병사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지는 독립소초 마당을 걸으며 멀리 산을 바라봤습니다. 해는 이미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수지는 주머니 속의 브레이크 호스와 장부 조각을 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오늘 밤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거야. 수지는 최영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최영딸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수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군사경찰이 오기 전까지 여기서 기다려.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최영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이 중요해. 이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 해. 그녀는 독립소초 안에 머물기로 결심했고 밤이 깊어가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8시 수지는 독립소초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주변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생활관에는 이미 임시 난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병사들은 따뜻한 식사를 받아 먹고 있었어요. 수지는 병사들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겸 간부 휴게실 쪽에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술 취한 남자들의 웃음소리와 욕설이 뒤섞여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휴게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는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문 옆에 조용히 서서 아내 대화를 들었어요. 야, 오늘은 좀 세게 해도 되겠지? 어차피 사단장도 사고 났다며? 그것은 43살의 상사 강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최영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오늘만큼은 맘껏 해. 어차피 누가 알겠어. 수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방 안에는 최영달과 강민석, 그리고 몇 명의 간부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들 앞에는 병사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얼굴은 이미 멍투성이었습니다. 강민석은 병사의 머리를 잡고 억지로 술잔을 입에 가져다 댔어요. 마셔, 빨리 마시라고. 병사는 기침을 하며 술을 토해냈고 강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최영딸은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이 새끼 군기가 빠져도 한참 빠졌어. 오늘 제대로 교육시켜야겠어. 그는 병사의 뺨을 때렸고 병사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다른 간부들도 함께 웃으며 병사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병사의 신음소리가 방 밖까지 새어나왔어요.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강하게 박차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쾅!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놀라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석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말했어요. 누구야? 여기 간부 휴게실인데. 그의 말은 수진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멈췄습니다. 수진은 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며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지휘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최영달은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강민석은 술잔을 떨어뜨리며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누구도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강민석은 술기운에 아직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너 누군데 여기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은 특임대에서 배운 제압술로 그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눌렀어요. 단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은 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비명을 질렀고 수진은 그의 팔을 더욱 강하게 눌렀습니다. 최영달은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단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수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해? 내가 직접 본 걸 어떻게 오해라고 하나? 그녀는 강민석을 바닥에 눌러둔 채 다른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이미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고 방금 전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야, 오늘은 좀 세게 해도 되겠지? 어차피 사단장도 사고 났다며? 강민석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고 이어서 최영달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래, 오늘만큼은 맘껏 해. 어차피 누가 알겠어. 방 안의 간부들은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녹음을 멈추고 최영달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도 오해라고 할 건가? 최영달은 입술을 떨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수진은 바닥에 쓰러진 병사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사는 눈물을 흘리며 수진을 바라봤고 수진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나가서 의무대에 가. 치료받아야 해. 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고 수진은 다시 최영달과 강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작은 USB였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최 중대장, 내 책상 서랍 맨 아래에서 이걸 발견했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나? 최영달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은 USB를 흔들며 계속 말했어요. 이 안에는 방우철 연대장과 내가 나눈 통화 녹음이 들어있더라. 남방유는 계획대로 빼돌려. 어차피 독립소초는 아무도 신경 안 써. 이런 내용이었지. 그리고 민간업체로 넘긴 거래 내역도 있고. 최영달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착복한 건 남방유가 아니라 병사들의 생명이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는 다른 병사를 폭행했어. 그걸 알고 있나? 수진은 다시 휴대전화를 들고 군사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독립소초 간부 휴게실로 와. 현행범 체포건이야. 전화를 끊고 수진은 강민석을 일으켜 세웠어요. 강민석의 손목에는 이미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분 후 군사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강민석과 최영달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두 사람을 체포해. 병사 폭행 현행범이고 남방유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도 있어. 군사경찰은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고 차량으로 끌고 갔습니다. 최영달과 강민석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수지는 방 안에 남은 다른 간부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수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으면 지금 당장 자수해. 그게 너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야. 간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휴게실을 나서며 휴대전화를 들고 윤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참모, 현행범 2명 체포했어. 그리고 결정적 증거도 확보했어. USB에 방우철과 최영달의 통화 녹음이 들어있어. 이걸 안전하게 보관해줘. 윤태경은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독립소초 마당을 걸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눈은 이제 그쳤어요.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해냈다는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수지는 주머니 속에 USB를 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방우철 차례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놈들도 모두 무너뜨릴 거야.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가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사단 본부에서는 방우철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정기훈이었어요. 연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단장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소초에서 최영달 중대장과 강민석 상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방우철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고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이수진이 살아있다고? 방우철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책상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정기훈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증거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USB에 연대장님과 최영달의 통화 내용이 들어있다고. 방우철은 전화를 끊고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방우철은 다시 전화를 들고 오도현 의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의원님,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수진이 살아있고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오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건가? 방우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오도현은 전화를 끊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빛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어요. 이수진, 이 여자를 반드시 막아야 해. 그는 다시 전화를 들고 누군가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독립소초를 떠나 사단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두운 산길이 펼쳐져 있었고 눈 덮인 나무들이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수지는 USB를 손에 쥐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돼. 준비됐어. 다음 날 아침 9시 수지는 사단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독립소초에서의 밤은 짧았지만 강렬했어요. 그녀는 책상에 앉아 지난 이틀간 수집한 증거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브레이크 호스, 장부 조각, 그리고 USB. 이 모든 것이 부패 카르텔을 무너뜨릴 무기였어요. 수지는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녹음 파일과 문서가 나타났어요. 수지는 그중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방우철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남방윤은 계획대로 빼돌려. 어차피 독립소초는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냥 조용히 처리하면 돼. 이어서 최영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달 물량도 민간업체로 넘기겠습니다. 수지는 녹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증거만으로도 방우철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더 깊은 곳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우철 위에는 오도연 의원이 있어. 그리고 내부에는 스파이가 있어. 바로 그때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들어와.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문이 열리고 43살의 감사관 정기훈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고 손은 서류 뭉치를 꽉 쥐고 있었어요. 정기훈은 경례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독립소초 사건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봤어요. 앉게. 정기훈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고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펼치지 않고 정기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 감사관, 자네는 육본에서 파견된 사람이지?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정기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사단장님. 6개월 전에 파견됐습니다.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 이 부대의 남방유 횡령을 알고 있었나? 정기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저는 의심은 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책상 서랍을 열고 브레이크 호스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정기훈은 호스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그건 수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내 차량에서 뜯어낸 브레이크 호스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구멍을 냈어. 나를 죽이려고 했지. 정기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차량 정비 인력 출입을 허가한 사람이 바로 자네였지. 정기훈은 고개를 저으며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정비업체라고만 알았습니다. 수지는 그의 말을 끊으며 USB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최영달 중대장 책상에서 발견한 USB야. 안에는 방우철 연대장과의 통화 녹음만 있는 게 아니야. 자네가 방우철에게 보낸 보고 메시지도 들어있어. 정기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수지는 컴퓨터를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정기훈이 방우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사단장 내일 독립소초 방문 예정. 혼자 갑니다. 수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일정을 방우철에게 알려줬어. 그래서 그들이 암살을 준비할 수 있었지. 정기훈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수지는 의자에서 일어나 정기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그랬나? 왜 그들 편에 섰나? 정기훈은 고개를 들고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제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정기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평생 뒤에서만 일했습니다. 육본에서도 항상 뒷전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우철 연대장이 저를 필요로 했어요. 저를 믿어줬고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정기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자네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어. 병사들이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 눈 감았고 나를 죽이려는 음모에 가담했어.
정기훈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자네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말해줄 수 있나? 방우철 위에 누가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기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기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우철 연대장 위에는 국방위원회 오도현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모든 걸 총괄하고 있어요. 남방유 횡령으로 생긴 비자금은 의원님 비서실 차명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정치 자금으로 쓰이죠. 수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정기훈의 말을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좌 정보는 알고 있나? 정기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제가 비상용으로 보관하던 거예요. 수첩에는 계좌 번호와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수첩을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오도현 의원과 방우철, 그리고 민간업체 사이의 돈 흐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수진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이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 정기훈은 고개를 숙인 채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지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자네는 군사재판에 회부될 거야. 하지만 자네가 협조한 건 참작될 거야.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 정기훈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진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수지는 휴대전화를 들고 윤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참모, 지금 사단장실로 군사경찰 보내줘. 정기훈 감사관을 구속해야 해. 윤태경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기훈 감사관이요? 그럼 그가... 수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가 내부 스파이였어. 지금 자백했어. 빨리 보내줘. 윤태경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정기훈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있어. 오도현 의원은 다음에 뭘 할 계획이었나? 정기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의원님은 사단장님을 제거하지 못하면 언론을 통해 명예를 훼손할 계획이었습니다. 사단장님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들이 언론을 움직이기 전에 진실을 공개해야 해. 10분 후 군사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정기훈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사람을 구속해. 내부 기밀 누설 및 암살 공모 혐의야. 군사경찰은 정기훈에게 수갑을 채웠고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정기훈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분노, 안도,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 수지는 책상에 앉아 정기훈이 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오도현 의원의 비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수지는 컴퓨터를 켜고 국방부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머리를 자를 차례야. 오도현, 너도 곧 무너질 거야. 수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공개 폭로가 필요해. 언론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해. 그래야 그들이 숨을 곳이 없어져. 그녀는 윤태경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윤참모, 기자회견 준비해줘. 이틀 후로 잡아. 윤태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기자회견이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수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위험해도 해야 해.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해. 이게 마지막 기회야. 윤태경은 깊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눈 덮인 땅을 비추고 있었어요. 수지는 주머니 속에 USB와 수첩을 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을 보러 간다. 정기훈이 끌려간 후 수지는 사단장실에서 확보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브레이크 호스, 장부 조각, USB, 그리고 정기훈의 수첩이 놓여 있었어요. 수지는 수첩을 펼치고 계좌 번호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남방유 횡령으로 생긴 비자금이 민간업체를 거쳐 오도현 의원 비서실 차명 계좌로 흘러간 경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수지는 컴퓨터를 켜고 국방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첨부하며 사건의 전모를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하지만 보고서를 보내기 직전 수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국방부에 보고하면 제대로 처리될까? 아니면 묻힐 가능성은 없을까? 그녀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상부의 압력으로 흐지부지 끝난 경우를 알고 있었어요. 수지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공개적으로 폭로해야 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려야 숨길 수 없게 만들어야 해. 수지는 결심을 굳히고 윤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참모, 기자회견 날짜 확정했나? 윤태경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사단장님. 이틀 후 오전 10시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도현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그들이 움직일수록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날 거야. 준비 철저히 해줘. 전화를 끊고 수지는 국방부로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 몇 곳에도 연락을 취했어요. 수지는 한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청룡사단장 이수진입니다. 중요한 제보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틀 후 기자회견에서 군 내부 부패 사건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직접 연락 주시다니 놀랍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수지는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남방유 횡령, 병사 폭행, 그리고 암살 시도. 이 모든 것이 국회의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기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꼭 취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수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국방부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수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수진 준장입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국방부 고위 간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압박이 깔려 있었어요. 이 준장, 방금 보고서 받았네. 일단 접수는 했고 내용도 확인 중이야. 하지만 언론까지 가는 건 신중해야 하지 않겠나? 군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 아닌가. 수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조용히 덮자는 이야기구나. 수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이 사건은 내부에서 해결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병사들이 고통받았고 저를 죽이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건 국민이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간부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준장, 자네 경력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자네한테도 좋을 게 없어. 수지는 그의 말을 듣고 입가에 냉소를 지었습니다. 제 경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간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수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작됐어.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한편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오도연 의원은 방우철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59살의 오도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방우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 대령,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방우철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이수진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라고 합니다. 오도연은 와인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분노를 참았습니다. 기자회견? 그럼 모든 게 공개되는 거 아닌가? 방우철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오도연은 냉소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막지 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암살도 실패하고 증거도 다 넘어갔고. 방우철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도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론조작팀 가동해. 이수진 관련 기사 프레임을 3가지로 짜. 정신적 불안정, 과거 작전 실패로 인한 부하 사망 책임, 그리고 국방개혁을 방해하는 독단적 행보. 이 3가지 키워드로 기사를 만들어. 마치 우리가 문제를 바로잡는 쪽처럼 보여야 해. 그리고 국방부 쪽 라인도 움직여서 기자회견 취소시켜. 전화 너머에서 대답이 들렸고 오도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오도연은 방우철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 알아서 처리하게. 방우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은 떨렸어요. 의원님,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오도연은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네가 날 버린 거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날 찾아왔나? 오도연은 레스토랑을 나서며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언론사 몇 곳에 연락해. 내일 아침까지 이수진 관련 부정적 기사 최소 5개는 나가게 해.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도연은 차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냉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인터넷 뉴스를 확인하다가 여러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청룡사단장 이수진, 정신적 불안정 의혹, 군 내부 갈등 심화, 이수진 준장의 독단적 행보, 이수진 사단장 과거 작전 실패로 팀원 사망 책임론 제기. 수지는 기사를 읽으며 입가에 냉소를 지었어요. 시작됐구나. 예상했던 대로야. 수지는 윤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참모, 언론에 나온 기사들 봤나? 윤태경은 분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사단장님. 완전히 조작된 기사들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수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무시해. 오히려 이게 그들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주는 증거야. 기자회견 준비만 철저히 해줘. 그날 오후 수지는 국방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차갑고 형식적이었어요. 기자회견 승인 불가. 상급부대 공동조사단 구성 후 필요시 대외 브리핑 검토 예정. 수지는 공문을 읽고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그녀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시스템까지 나를 막으려고 하는구나. 수지는 윤태경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참모, 국방부에서 기자회견 불가 통보 왔어.
하지만 우리는 예정대로 진행할 거야. 윤태경은 놀라며 물었어요. 사단장님, 그럼 명령 불복종이 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수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모든 기록을 남길 거야. 오늘 이후로 벌어지는 일은 전부 국회 국방위원회와 감사원에도 동시에 보고할 거야. 준비해. 수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책상 위의 계급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계급장을 내려놓을 각오는 이미 했어. 하지만 진실만은 반드시 밝힐 거야. 그날 밤 수지는 과거 특임대 시절 함께했던 팀원의 유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수진입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단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약속 하나 하려고요. 이번엔 끝까지 해낼게요. 아무도 잃지 않을 거예요. 유족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단장님,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저희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수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꼭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지는 책상 앞에 앉아 내일 기자회견에서 할 발언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단단했어요. 발언문에는 남방유 횡령, 병사 폭행, 암살 시도, 그리고 오도연 의원까지 이어진 부패의 고리가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수지는 마지막 문장을 찍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끝까지 가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수지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어요.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그녀는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 시작이야.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날이야. 아침 9시 수지는 사단장실에서 윤태경과 문지혁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윤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USB, 녹음 파일, 계좌 내역, 그리고 증언 녹취록. 순서대로 공개할 거야. 문지혁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단장님, 오도연 의원이 회견장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좋아. 그가 나타나면 국민들 앞에서 직접 대면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윤태경과 문지혁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기자회견장은 이미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북적거렸어요. 수지는 회견장 뒤편 대기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호흡은 고요했어요. 바로 그때 회견장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오도연 의원이었어요. 59살의 오도연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으로 걸어가며 손을 흔들었어요. 기자들은 오도연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고 플래시가 다시 한번 쏟아졌습니다. 오도연은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수진 준장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국방개혁을 위해 노력해왔고 그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공격의 일환입니다. 그의 말투는 침착했고 기자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바로 그 순간 회견장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그녀의 군복은 단정했고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오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상을 향해 걸었어요. 기자들은 순간 침묵했고 모든 카메라가 수진을 향했습니다. 오도연은 수진을 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준장, 자네도 왔군. 좋아. 국민 앞에서 진실을 함께 밝혀보세. 수진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기자들을 바라봤어요. 회견장은 고요했고 모두가 숨을 죽이며 수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청룡사단장 준장 이수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기자들을 둘러봤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청룡사단 내에서 조직적인 남방유 횡령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병사들이 추위에 떨었고 한 병사는 동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수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기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남방유 수급 장부입니다. 조작된 숫자와 사라진 기록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자들은 앞으로 몸을 내밀며 서류를 확인하려 했어요. 수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방우철 연대장과 최영달 중대장의 통화 녹음이 들어 있습니다. 수진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방우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남방유는 계획대로 빼돌려. 어차피 독립소초는 아무도 신경 안 써. 이어서 최영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달 물량도 민간업체로 넘기겠습니다. 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고 기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웅성거렸습니다. 오도연은 얼굴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불순한 세력이 조작한 녹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미 법무팀에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다음 증거를 꺼냈습니다. 브레이크 호스였어요. 이것은 제 차량에서 뜯어낸 브레이크 호스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구멍을 냈고 저는 폭설 속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저를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기자들은 숨을 죽이며 브레이크 호스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정기훈의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부 스파이였던 정기훈 감사관이 보관하던 수첩입니다. 안에는 오도연 의원 비서실 차명 계좌로 흘러간 비자금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진은 수첩을 펼쳐 기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계좌 번호와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오도연 의원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었어요. 오도연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고 그는 비서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법무팀 연락해. 지금 당장.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이미 수첩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정병호 병장의 녹취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해 병사 정병호 병장의 증언입니다. 수진은 녹음을 재생했어요.
정병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감각이 없어졌고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중대장님은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회견장은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기자는 눈을 붉히고 있었고 다른 기자들은 분노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녹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병사들이 고통받았고 그 위에는 권력과 돈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합니다. 이제 판단은 국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도연은 앞으로 나서며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지만 진실은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저를 공격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국민 여러분도 곧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이 없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어요. 기자들은 일제히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 차명 계좌는 사실입니까? 암살 시도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오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회견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수지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윤태경과 문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윤태경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사단장님, 군사검찰과 합동수사단이 며칠 전부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아침 오도연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견장 밖에서는 이미 뉴스 속보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청룡사단 남방유 횡령, 국회의원까지 연루, 이수진 사단장, 암살 시도 폭로, 오도연 의원 체포영장 청구. 수지는 그 뉴스를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지는 윤태경과 문지혁과 함께 회견장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지는 주머니 속 계급장을 쓸어만졌어요. 이 계급장이 자신을 지켜준 건지, 자신이 이 계급장을 지켜온 건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수진의 귀에는 오직 눈 녹는 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전국은 청룡사단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아침 뉴스마다 수진의 폭로가 톱뉴스로 다뤄졌고 오도연 의원의 사진이 화면 가득 채워졌어요. 국방위원회 오도연 의원, 군 비리 연루 의혹, 청룡사단 남방유 횡령, 정치권까지 확산, 이수진 사단장, 암살 시도 증거 공개. 수지는 사단장실에서 뉴스를 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검찰은 오도연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터졌고 기자들은 국회 앞에 몰려들었어요. 오도연은 국회 회관 사무실에 갇힌 채 변호사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고 여론은 이미 그를 등졌어요. 오후 2시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후 3시 검찰 수사관들이 오도연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도연은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다가가 말했어요. 오도연 의원,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함께 가시죠. 오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도연이 검찰청으로 연행되는 장면은 생중계되었습니다. 국회 앞에는 수백 명의 기자와 시민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오도연을 향해 야유를 보냈어요. 사퇴하라. 병사들에게 사과하라. 오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검은 승합차에 올라탔고 차량은
천천히 검찰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수지는 사단장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같은 시각 방우철은 군사법원에서 구속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섰고 판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검사는 방우철의 혐의를 낭독했습니다. 피의자는 남방유 횡령, 비자금 조성, 그리고 상급자 암살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우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방우철은 법정을 나서며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최영달과 강민석도 같은 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사 폭행과 남방유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병사들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기훈은 별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내부 기밀 누설과 암살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을 나서며 정기훈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편 청룡사단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청룡사단에 대한 전면 감사를 지시했고 새로운 간부들이 부임했어요. 남방유 관리 시스템은 전면 개편되었고 병사복지제도도 강화되었습니다. 독립소초에는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고 생활관은 완전히 수리되었어요. 병사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군단 병원을 찾아가 정병호를 만났습니다. 정병호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손과 발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자 정병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수지는 그를 제지하며 말했어요. 편하게 있어. 어떻게 지내나? 정병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견뎌줘서 고마워. 내 용기가 많은 걸 바꿨어. 정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지는 그에게 말했어요. 저녁 후에도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정병호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앞으로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어디에 있든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할 거야. 정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지는 병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녹고 있었고 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국방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수진 준장, 국방부 감찰실 감찰관으로 보직 이동 명령. 수지는 공문을 읽고 미소를 지었어요. 새로운 자리였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윤태경과 문지혁이 사단장실로 찾아와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단장님,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자리에서도 큰 역할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너희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윤태경과 문지혁은 경례를 올렸고 수진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침묵하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침묵 속에는 지난 시간의 고난과 승리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청룡사단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독립소초를 방문했습니다.
생활관은 따뜻했고 병사들은 건강한 얼굴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수지는 생활관을 둘러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다가와 경례를 올렸어요. 사단장님, 덕분에 이곳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 병사들을 잘 돌봐줘. 중대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수지는 독립소초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겨울의 냉기는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수지는 과거 특임대 시절 함께했던 팀원의 묘역을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꽃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늦었지만 약속 지켰어. 이번에는 아무도 잃지 않았어.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수지는 눈을 감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묘역을 나서며 수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어요. 정병호였습니다. 사단장님, 오늘 퇴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축하해.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수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수지는 국방부 감찰실에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회의에서 그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의 임무는 군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동료들은 박수를 보냈고 수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청룡사단에서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모욕, 조사, 암살 시도, 폭로, 그리고 승리.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과거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책상 위에 놓인 청룡사단 깃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깃발 아래서 그녀는 싸웠고 이겼습니다. 이제 새로운 깃발 아래서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지는 사진을 서랍에 넣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감찰 과제가 떠 있었고 수지는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은 끝났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는 늦지 않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고 가슴 속에는 새로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사람들은 바쁘게 거리를 오가고 있었어요. 수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내일이야. 수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수지는 그 하루를 정의를 위해 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당함 앞에서 용기 있게 맞선 이수진 사단장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부조리한 상황에 맞서 싸운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겪으신 부당한 일이 있으신가요? 사연의 고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